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박광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 두 가지 감회가 있죠. 와, 강의 잘한다. 그게 있고, 이게 혹시 사기꾼 아닌가? 세게, 생각은 자기 자유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생각하세요. 어떻게 강의 들어보시니까 성공하실 것 같아요? 예,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경제학 공부만 35년을 했고 대학에서 강의도 한 35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 근거가 없으면 성공 못합니다. 논리적 근거만 가지고는 안 되고 수학적 근거가 없으면요 어떤 것도 성공 못해요. 장사는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격을 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팔더라도 사기꾼이 팔면 안 팔려요. 그래서 자기 인격을 팔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도 똑같습니다. 자기 인격만큼 커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인격 이상 크지 않습니다. 그럼 인격은 뭔가? 저는 칸트, 임마누엘 칸트 있죠. 독일 도덕 철학의 최고봉, 비판 철학. 임마누엘 칸트가 얘기한 것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인격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다. 내 가족을 내가 책임지고, 내 파트너를 내가 책임지고, 내 약속을 내가 책임지고, 이게 인격이다. 약속을 밥 먹듯이 여기고, 파트너들 성공시켜준다고 해놓고 자기 배만 채우고 하는 사람은 그 라인 절대 크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아주 파탄한 자죠. 그래서 인격을 키우지 않으면, 책임질 줄 아는 능력, 이걸 키우지 않으면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사장님들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거의 한 달간 강의를 들었어요. 요놈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 수학적으로 맞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지. 제가 강의해달라고 해서 덥석해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국가유공자입니다. 보국훈장을 받았어. 또 사관학교 교수를 40년을 했어. 그런데 그 사람이 와서 사기친다?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져보니까 이게 맞다고.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야.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나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게 뭐냐? 인격만 갖추면 된다. 인격만 갖추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인간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평생을 결정하는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 이건 심리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죠. 그래 결론이 나왔어요. 이미 오늘날 경제학은 경제학만 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과 같이 합니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 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같이 합니다.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도 시카고 대학 리처드 탈러라는 교수가 받았는데요. 일종의 의사결정 이론이에요. 인간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노벨 경제학상 중에 9명이 의사결정으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만큼 인간의 의사결정은 중요해요. 모든 순간이 의사결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박광길 회장께서 공중으로 올려놓은 발을 이제 땅에 들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성공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 한 수 감상하고 공중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 음악 스타트.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롱펠로우.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항상 푸른 잎새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 보아도 따뜻한 바람으로 스쳐 만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 밤하늘의 별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온갖 유혹과 폭력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제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의연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언제나 마음을 하늘로 열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오늘 거친 삶의 벌판에서 언제나 청순한 사람으로 사는 사슴 같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 모든 삶의 굴레 속에서도 비굴하지 않고 언제나 화해의 평화스러운 얼굴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싶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고 싶다.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나도 그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살고 싶다. 아침 햇살에 투명한 이슬로 반짝이는 사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온화한 미소로 마음이 편안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결코 화려하지도 투박하지도 않으면서 소박한 삶의 모습으로 오늘 제 삶의 갈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 하나 간직하고 싶다. 박수!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마음이 따뜻한 분, 아름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분들은 여기 오지도 않았어요. 롱펠로우는 하버드 대학 교수였습니다. 말년에 하버드 대학을 퇴직하고 시작으로 시를 쓰면서 평생을 보냈고 많은 시집을 출판한 학자입니다. 20세기 초반, 중반까지도 굉장히 많이 예송되었던 시입니다. 왜냐하면 시를 워낙 쉽게 써놓은 분이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예송되었고 그 중에 고등학교 노트 끝에는 항상 롱펠로우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인생 애찬. 그래가지고 연애할 때도 그거 주고받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자본 생산성 소득인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됩니다. 생산성이 형편없는데 고소득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생산성이 높고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럼 자본이 뭔가 하는 거예요? 자, 다음요. 건물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형 자본이에요. 강남에 상가 하나 있으면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돼요. 왜? 자본이 생산을 해주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자본이 있어요. 특허권이라든가 저작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자본, intangible capit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형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적자본이에요. human capital이에요. 인적자본은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삶이 팍팍하다면 나는 자본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생산성이 떨어지면 결코 고소득을 올릴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자본의 생산성이에요. 자, 다음. 자, 이제 자본의 개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이 그림입니다. 항상 제가 제시하는데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걸어오실 수 있어요. 못 걸은 게 아닙니다. 부산에서 출발했으면 아마 10일 전에 출발하셨으면 지금 도착하셨을 거예요. 그럼 어때요? 노동만 가지고도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시는 게 목표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 노동만 가지고는. 그래서 자전거,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이것은 이 자전거라는 자본, 오토바이라는 자본, 승용차라는 자본과 노동이 결합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산은 노동과 자본의 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자본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생산성이
많고, 다시 말하면 빨리 올 수 있고 쾌적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자본이에요. 자본이라고. 자, 다음. 자, 그러면 애터미 사업자분들의 자본은 뭐냐?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자체를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사회적 자본 또는 사회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인적 자본과 결합해가지고 내 생산성이 결정되고 그리고 소득이 결정됩니다. 네트워크 사이즈와 퀄리티, 질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어부가 고기를 잡는데 이 네트워크 사이즈는 그물의 사이즈하고 똑같아요. 그래도 그물 사이즈가 어느 정도 돼야 고기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이즈만 크면 뭐해? 찢어져 버렸다.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휴먼 네트워크의 사이즈가 커도 스폰서와 파트너가 맨날 싸운다. 그거 안 커요. 그거 소득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와 퀄리티에 따라 결정되는데 문제는 이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퀄리티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게 전부예요, 이제. 자, 다음. 근데 그걸 이미 23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해놨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레토릭이라는 책에 수사학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수사학 교수들이 많은데 이게 맞다예요. 정확하게 맞아, 이게. 우선 로고스. 이게 설득의 10%. 로고스. 이건 논리적 설득력으로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호소하는 거. 논리적으로 알아야 돼요. 응? 일본 가면 해모임을 가지고 머리 아프면 머리에 바른다고 그러거든.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들인데 해모임을 머리에 바르는지 배꼽에 바르는지도 모르면은 그게 이성의 호소가 안 돼요. 요즘은요 거짓말 못합니다. 뭐 이야기하면 먼저 휴대폰부터 꺼내가지고 네이버를 찾아. 그게 맞는지. 요 강의 끝나면요 저 찾아온 사람 몇 사람 있습니다. 제가 네이버에 찾아봤는데요 그 말씀 맞던데요. 요런 놈이 있어. 그러니까 이놈은 강의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 점검하러 온 놈이 있어. 나 별 미친놈들 다 있어. 그래. 자, 그 다음에 파토스. 요건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감성적 호소력이에요. 아무리 기분이 논리적으로 맞아도 앞에 사람이 기분 나쁘면 안 사. 특히 한국인은 그래요. 감성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게 10%, 이게 30%예요. 마지막 제일 큰 게 뭐예요? 에토스입니다.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이에요. 애터미를 나한테 소개하는 사람이 아까 박동철 우리 크라운 마스터가 얘기했죠. 미국의 존경할 만한 교수가 중앙대학의 네트워크 과정에 들어가 보라. 그러니까 들어간 거예요. 그분이 믿을 만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요거 동창이 와서 이걸 하라는데 그년이 개돈 떼먹고 도망갔거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하라고 뭐 하겠냐고. 안 해요. 인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될 건요. 아, 이건 중요하지 않구나 싶어서니까 천만의 말씀. 이게 없으면요, 이게 안 돼요. 인격에서 우러나오는 신뢰감인데 아무것도 몰라 그러고 횡설수설하고 있어. 그걸 믿겠냐고? 안 믿어요. 모든 건 여기서 나옵니다. 감성에 호소하는 이 호소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감성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감성에 호소하냐고. 응? 아침에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눈탱이가 시퍼렇게 부었는데 해모임 하면서 이거 남편 먹이면 남편 힘 좋아진다? 그러면 그게 사겠냐고. 안 그래도 지금 힘이 세가지고 못 해보겠는데 말이야, 지금. 응? 로고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설득의 요소도 되지만 사업 성공의 요소가 반드시 됩니다. 이게 로고스가 아니고는요, 안 돼요. 자, 다음. 자, 요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설득해서 온다는 건 오게 하라? 와가지고 금방 가버려요. 머무르게 하라? 예. 딱 센터 들어보니까, 어이, 이거 다단계판이네. 도망가버렸어. 그럼 어떻게 파트너가 돼? 어이, 다단계판이네. 머무르게 하라? 다시 오게 하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건 비전을 봤다는 거거든? 응? 왔더니, 응? 미친년처럼 말이야. 5천, 이러고 있어. 당신 얼마 버는데 7만 6천 원, 5천. 그게 있겠냐고. 와, 이게 정신 빠진 놈들이 왔구나, 이거.
가버려, 앞몸으로. 그래서 로고스가 필요하다네, 로고스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논리적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이 합리적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그 흡인력입니다. 흡인력은 인격과 능력의 합이에요. 인격과 능력. 인격은 뭐냐? 아까 칸트가 얘기한 것처럼 책임질 줄 아는 능력이야. 책임질 줄 아는 능력. 내가 파트너들을 성공시키겠다고 해서는 그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당신과 언제 미팅을 하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냐고. 많은 현자들이 말합니다. 홍콩의 제1부자 이가성 씨도 말합니다. 약속을 어기는 자와는 대화를 하지 말라. 그 자는 언제 다시 약속을 어길지 모른다. 절대로 동업하지 말라.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리더는 목숨이 끊어져도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손해를 봐도 약속을 지켜. 일본에는 국제비서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국제비서라는 직업이 있어요. 라이센스가 있어요. 국제비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왜? 거의 대부분의 구미의 거대 기업들의 아시아 지사가 도쿄에가 있어요. 거기에 아시아 지사장들이 나와 있어. 세계적인 기업들에. 그럼 어때요? 그 사람들이 세계적인 회의를 할 때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영어로 하고 그 회의를 영어로 적어서 나중에 브리핑을 하고 그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쓴 신뢰받는 남자, 신뢰받지 못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아주 쉽게 써져 있어. 그게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자기가 모시는 회사의 동양지사장인데 후쿠오카에서, 도쿄에서 후쿠오카, 저 밑에 있죠? 후쿠오카에서 다른 회사의 CEO하고 미팅을 하기로 돼 있었어. 미팅을 하기로. 근데 그날 아침에 도쿄에서 후쿠오카를 가야 되는데 태풍이 몰아봤어, 태풍이. 그럼 어때요? 비행기가 못 오잖아요. 후쿠오카에 못 간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끝난 다음에 갔어요. 그럼 불가항력이죠. 불가항력이야. 항력인데 그건 자기 사정이야. 저기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48시간을 허송세월한 거야. 그 귀중한 48시간. 그렇죠? 극구 사죄하고 그 다음부터는 미팅을 잡으면 하루 전에 가는 거야. 태풍 때문에 못 갔다. 그건 네 사정이야. 저 사람은 지금 48시간을 허비한 거야. 그 사람이 그걸 쓰는 거야. 이런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거야. 예, 반드시 약속을 지키니까. 반드시 약속을 지키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리더예요. 혹시 나는 리더는 싫고 쫄병만 할래. 혹시 그러신 분 계시나요? 나는 장교는 싫어. 쫄병만 했으면 안 될까? 쫄병으로 사실 겁니까? 장교로 사실 겁니까? 장교로 사셔야지 당연히. 그게 리더예요, 리더. 리더는 인격으로 물건을 파는데, 제품을 파는데 인격은 책임질 줄 아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능력이 있고 이건 매력이고 이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고 이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별거 아니에요. 자, 다음. 그러면 이제 능력이라는 게 뭐냐? 심리학자들은 능력을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인지 능력이 있고 비인지 능력이 있어요. 인지 능력은 즉 IQ와 관계되는 거예요. 이건 지식이라든가 암기력, 기억력, 판단력, 문제 해결 능력, 이것이 인지 능력인데 요즘 컴퓨터가 발전하고 AI,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인지 능력의 중요성이 점점 떨어져요. 옛날에는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존경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법조문 달달 외워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하면 평생 판검사로 잘 살았어요. 그렇죠? 지금 변호사 돼가지고 변호사 40%가 백수죠? 차이 없어요. 의사의 40%가 백수예요. 전에 같으면 안 그래. 의사 시험, 변호사 시험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나는 의사 시험은 안 봐봤는데 더럽게 어렵다고 그래, 그거. 우리 아들이 한테 물어보니까 더럽게 어렵다고 그러고. 옛날에는 그 인지 능력만 있으면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비인지 능력이 중요시 됩니다. 비인지 능력, non-cognitive ability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지능과 관계없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성적 특성이에요. 인성적 특성. 예를 들면 용기와 열정, 집념과 끈기. 여기 머리 좋다고 용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머리 좋다고 끈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론, 인간의 일생을 결정하는 것은 IQ가 아니다. 그럼 뭐냐? 예, 열정과 용기다. 두 가지, 열정과 용기다. 그리고 끈기, 인내와 집념과 끈기다. 요게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 지금 집에 가시면 나도 참아야지. 그럼 그런 분 계시죠? 그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참아도 열정을 가지고 참아야 돼. 내가 배워야지. 그러고 해야지. 참아야지. 그거 못 참는 거예요. 못 참아요. 왜? 비전이 있어야 참아요. 비전이. 자, 요렇게 많은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다음. 그래서 오늘은 요 자제력, 경청, 결단력, 비인지능력 중에서 이것과 관련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리 학력이 좋고 인지능력이 좋고 해도 이런 것들이 비인지능력이 없으면 결코 성공 못합니다. 성공 못해요. 자, 다음. 과하지요. 오늘은 한신장군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요 과자는 이 사타구니 과자예요. 여기 사타구니 과자. 사타구니 가랭이 아래로 끌어 기어간 치옥이라는 사자성어로 이것은 일시적인 수모를 참고 큰 뜻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다단계꾼하고 똑같죠? 요거 친구 찾아가 보세요. 이거 어쩌다 그렇게 됐냐? 길거리에 앉게 됐냐? 일시적인 수모예요. 가랑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대업을 이룰 수 있는 꿈, 이것을 거하지옥이라고 그래요. 자, 이 한신장군 얘기인데, 한신장군은 춘추 전국시대 한나라의 공손입니다. 다시 하면 왕자의 왕자. 그런데 진시황에게 나라가 망해버렸어. 근데 나라가 망한 경우에 가장 비참한 게 왕자 공주야. 왜냐면 평생 일을 해본 적이 없어. 자기가 밥벌이를 해본 적이 없어. 왕자 공주는. 한신도 왕자예요. 왕자니까 콧대는 높아서 항상 이렇게 긴 칼을 차고 엄청난 공부를 했어요. 병법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왕자 시절에. 그래가지고 긴 칼을 차고 키도 큰 놈이 돌아다니니까 동네 백정놈이 야 한신, 네가 왕자라고 폼 잡아? 너 겁쟁이지. 네가 정말 용기가 있으면 나를 찔러 죽이고 용기가 없으면 내 가랭이 밑으로 끼어가. 이런 거예요. 한신이 그 백정을 물끄러미 받아보더니 가랭이 밑으로 끼어 들어가는 요 그림이에요. 한신 같은 인류 불세추루 장군이 가랭이 밑으로 끼어 들어간 거예요. 자, 다음. 자, 이제 초한지가 나오죠. 초한지 읽으신 이 신사분들 많죠? 여자분들은 별로 안 읽었을 거예요. 초한지 읽어보셨나요? 그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죠. 남자분들은 다 아셔. 장기를 뒀거든. 초한. 이렇게. 빨간 게 한나라, 파란 게 초나라. 여기. 자, 진시황이 560년간의 춘추 전국 시대를 끝내고 천하를 통일합니다. 그런데 워낙 폭정을 해가지고 그 아들대에 망해버려. 그래가지고 군웅이 다시 일어납니다. 반진 봉기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와 유방입니다. 항우와 유방이에요. 그런데 요 밑에 장량, 한신, 조참, 소하, 번캐는 유방의 소하 장수들이나 참모들이고 범증은 이 항우의 참모입니다. 범증은 항우 참모는 범증밖에 없었지만은 정말 일당십이에요. 그 정도로 유명한 아주 명특한 참모였어요. 자, 다음. 자, 그런데 한신은 맨날 굶어. 맨날 칼 차고. 굶으면서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빨래터에 빨래하던 아줌마가 한신에게 밥덩어리를 줍니다. 밥을 먹여줘. 그래서 이 표모, 이 빨래하는 아줌마라는 뜻이에요. 표모가 빨래하는 아줌마가 한신 장군에게 밥을 줬다. 그 말이에요. 표모 반신이라고. 이게 사자성어가 됐습니다. 나중에 한신이 왕이 되었을 때 이 표모를 불러서 천금을 줍니다. 지금 같으면 수백억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표모가 죽었을 때 왕처럼
장려를 치러줬어요. 밥 몇 덩이 준 것처럼. 여러분, 배고픈 분들에게 밥 몇 덩이 주세요. 나중에 어떻게 천금으로 돌아올지 몰라요. 그것을 우리 정몽주 선생이 그 묘 옆을 지나가다가 시를 푼 거예요. 기가 막히게 읊어놨죠. 빨리하던 나나 그 높은 인품을 내가 흠모했는데 길이 옛무덤을 지나다 보니 마음이 아팠네. 왕손의 보답을 받지 않았다 말하지 마소. 천고의 꽃다운 이름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그 묘 옆을 지나다가 정몽주 선생이 읊은 거예요. 자, 다음은 이재현 선생이 또 그 묘 옆을 지나가 또 시를 읊었어요. 이 표모, 밥 몇 덩어리 한신에게 준 이 표모에 대한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다 스폰서가 되실 분들인데, 빈곤한 파트너들에게 감자라면 사주세요. 감자라면. 그거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얼마 안 돼.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육군 소위로 임관했을 때 26사단 갔는데, 그 당시는 초원이 맞아. 엉망진창이죠. 식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뭐 조갓집이 가니까 뭐 국수를 팔더라고. 근데 제 1년 선배, 27기 선배가 가지고 90원짜리 국수를 사주더라고. 그때 국수가 90원씩 했거든? 근데 40년 전에 그 국수를 잊어먹었는데, 얻어먹었는데, 지금도 그 선배를 만나면 내가 밥을 사. 그때 그 국수 참 맛이 좋았습니다. 그때 그 국수, 90원짜리 국수. 안 잊어버려요. 이 표모에 대한 시가 이렇게 많다고. 자, 다음. 자, 이제 유방과 항우가 대결을 합니다. 천하의 주인자를 놓고. 근데 유방은 항우의 적수가 못 돼요. 항우는 타고난 영웅 호걸이고 대대로 초나라의 장군 집안이 귀족 집안이고, 유방은 반진 봉기를 했을 때 정장이었어요. 정장, 그러니까 촌장이야, 촌장. 시골 촌장이라고. 그리고 한 고조인데, 한 나라를 세운 고조인데, 사마천의 사기는 한나라 구제 황제인 무제 때 써진 겁니다. 그런데 유방의 아버지 이름, 어머니 이름이 없어. 있기는 있어. 아버지 이름은 유태공. 태공이라는 말은 늙은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씨니까 아버지 유씨인 거 틀림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유늙은이 그렇게 써놨어. 하나 고조를 말이에요. 어머니 이름은 유온. 어머니 이름이 유씨라는 것도 희한하죠. 유온이란 말은 여자 늙은이 그 말이에요. 온이라는 말이 여자 늙은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남자 늙은이, 어머니는 여자 늙은이 그렇게 써놨어. 고조의 조상을. 그런데 우리 이태조, 이성계 할아버지 조상들 어떻게 했어요? 해동 육력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하늘이 동구하시니. 그렇게 돼 있죠. 6대조까지를 육룡으로 그렇게 표현. 가계가 명확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보살건 인물이에요. 그런데 누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항우는 2% 넘쳐 102% 인물이야. 유방은 2%가 부족해. 약간 그 얼떨떨한 인물이야, 이게. 근데 얼떨떨한 인물이 이겼어요. 우리 애터미에서 반팽이가 성공한다. 그거 똑같아. 이게 반팽이거든, 이거. 반팽이거든. 그런데 항우가 천하를 휩쓸어버려. 천하를 휩쓸어서 진시황의 천하를 항우가 차지하게 됩니다. 항우가 차지하게 돼. 천하의 주인이 돼버려. 항우가. 그때가 몇 살이었느냐? 28살. 28살에 천하를 휘어잡아버려. 24살에 봉기를 해서. 그런데 이 범증이라는 인물의 말을 듣지 않고, 항우는 자기가 너무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유방은 지가 멍청이라 다 들어. 그런데 계속 쫓겨서 항우한테 져가지고 지금 사천성 파촉지역이라 하죠. 파촉지역에 갇힙니다. 그래서 항우는 여기가 만약에 이 파촉지역이라 하면은 여기다가 항우가 이렇게, 여기가 유방이 들어있고 여기다가 자기 수하의 맹장들을 배치해가지고 새 나라를 세워서 유방을 포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뚫고 나와야, 사천성 이쪽으로 나와야 중원으로 지금 진출하니까 중원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여기를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유방은 도하려는 쥐야. 이제 다 죽었어. 그러니까 유방의 군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 도망가버려. 항우한테 맞아 죽게 생겼거든 지금. 그런데 유방 밑에 장수들이 있다고. 번케라든가 조참이라든가 이런 탁월한 장수들이 있는데 맨날 저 싸우면 맨날 저. 근데 그 1급 참모가 장량입니다. 어르신 장자방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장자방. 최고의 참모를 장자방이라고 하는데 장량이 있어. 그런데 항우의 책사 범증이 유방을 죽여라 하는데 항우는 안 죽여. 왜? 내 상대가 아니야. 저 늙은 영감탱이는. 항우는 24살에 일어났고 유방은 48세에 일어났어. 그러니까 항우 보기에 저 꾀죄지한 영감탱이 저거 말이야. 목을 비틀어버리면 죽어볼 것 같거든? 안 죽여. 근데 범증은 그게 더 무서운 거야. 저는 이 바보인 척 하고 있다는 거야. 바보인 척. 여러분 똑똑한 척 하면 죽습니다. 바보인 척 얼떨떨하게 이렇게 있으면 바보로구만. 안 죽어. 그런데 장량은 왜 유방이 지는가 그걸 알고 있었어. 대장군감이 없는 거예요. 대장군. 번케 같은 아주 맹장들이 있는데 대장군. 번케를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없어. 그래서 하도 범증이 날리니까 항우는 지금 어디가 있냐면 여기 양자강 있는데 지금 강소성가가 있단 말이에요. 수도가. 그러니까 여기 유방의 참모인 장자방을 잡아다가 자기 밑에 참모로 두었어. 장자방이 없으면 유방은 허수아비다 이거예요. 장자방에 머리가 없으면. 근데 장자방은 항우 밑에 있으면서도 유방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당시 현자들이 물었어. 당신같이 현명한 사람이 어째서 더 반팽이 같은 유방을 따르느냐 물으니까 장자방이 명답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랫사람 말을 듣기가 어려운데 유방은 그걸 함으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이거 똑똑하신 분 잘 들으세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아랫사람 말을 듣는 게 힘드는데 유방은 그걸 함으로 나는 유방을 따른다. 그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 그런데 항우 밑에 있으면서 이 장자방은 장량이라고 그래. 장자방은 대장군감을 찾고 있어. 대장군. 그런데 이때 한신이 나타난 거야. 한신이 먼저 누구한테 가겠어요? 딱 통박을 재보니까 항우가 훨씬 낫거든. 항우한테 갔어. 삼촌 항량한테 가서 항량이 죽어보니 항우한테 갔는데 항우는 세상에 자기만 똑똑한 줄 알았지 다른 놈 똑똑한지를 몰라. 그래서 그 한신을 뭘 시켰냐면 궁중경비병 이렇게 시켜놨어. 궁중경비병. 그런데 그 한신을 만나본 장자방이 대장군감이다. 그걸 탁 알아요. 알고 신표를 써줘. 파초 대원수. 지금 궁중 경비하는 병장을 파초 대원수로 임명하라 이거야 이거. 그래서 신표를 써주고 유방한테 탈출시켜. 근데 그걸 누가 알았느냐? 범증이 항우한테 저놈을 지금 장군으로 써든지 안 그러면 지금 당장 죽이라.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 당신은 저놈한테 죽는다. 나중에 죽었죠. 항우는 이 영감이 드디어 노망했구만. 범증 나이가 70 넘었거든. 드디어 노망했구만. 어떻게 좀 병장 새끼가 나를 어떻게 한단 말이야? 내버려 버렸어. 그랬더니 도망가 버렸어. 유방한테 가버렸어. 유방한테 갔는데도 장자방이 써준 파초 대원수 신표를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유방한테 가서 천하를 어떻게 먹느냐 하는 것을 설명했는데 유방도 2% 부정한 반팽이야. 그 새끼가 뭐라고 떠드는데 못 알아듣겠거든. 그래서 창고경비병을 시켰어. 이번에는 또 창고경비소대장 이렇게. 근데 누가 그걸 알아봤냐? 소하라는 참모가 알아봤어요. 이놈은 창고경비소대장이 아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아가 도망가 버렸어. 소아가 뭐냐 하면은 지금 같은 국무총리야. 유방 밑에 승상이야, 승상. 국무총리가 도망가 버리니까 유방이 어떡하겠어요? 드디어 국무총리까지 도망갔구만. 이제 나는 망했다. 이제 망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냔 말이야. 장군들 10놈이 도망가 버리더니 국무총리까지 도망가 버렸구만. 근데 어느 날 소아가 헐레벌떡 나타났어. 그냥 한편은 반갑고 한편은 분노가 일고, 당신 말이야 어디 도망갔다 오느냐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요 놈을 잡아왔단 말이야. 요 사람을 잡아왔다. 이 사람아, 장군이 10명이 도망갔는데 그때는 안 찾으러 가더니 왜 저놈을 잡아왔냐 이게. 그 장군들은 쎄버렸고 이 장군은 이 나라에 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께서, 주군께서 한나라 왕으로 촉하시다면 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천하를 제패하시겠다면 저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반팽이어도 꿈은 크니까 나는 천하를 먹고 싶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좋아. 그러면 당장 내가 장군 계급장을 달아주지. 그러니까 소아가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이야. 지금 장군 계급장을 달아주면 이 사람은 내일 도망간다 이거야. 그럼 뭐 달아줄까? 대원수를 달아주세요. 대원수. 이건 장군감이 아니고 대원수감이니까 대원수를 달아주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아가씨를 보니까 엄청나게 이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니까 판매사가 아니라 파는 걸 임페리아를 시키라 이거야. 임페리아를 지금 임페리아를 바로 시키라 이거야 지금. 아유, 그럼 유방이 말을 잘 들어. 아니, 달아주면 될 거 아니야. 왜 화를 내고 그래? 그거 당장 오라고 그래. 달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대장군이 어디 어린애냐 말이야. 그러니까 좋은 날을 잡아서 목욕 재개하고 전군이 모인 자리에서 대장군 취임식을 가져라 이거야. 아니, 그럼 하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제 말을 잘 들어. 말을. 이거 파트너 말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 들어. 대장군 취임식이 있다고 하니까 번케라든가 이 기라성 같은 장수들이 김칫국을 말이야 한 말씩 퍼마시고 온 거야. 나야말로 대장군감이지. 누군지를 모르니까 대장군이 지금 대장군 임명식이 있다 그러니까 나야말로 대장군이지 하고 김칫국을 한 말씩 퍼마시고 왔는데 가만히 대장군석에 앉아있는 거 보니까 창고 경비소 다니는 놈이 앉아있어 저게. 그게 한신이에요. 그러면 사마천의 사기, 황후봉기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리더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은 어째서 소아와 유방은 그렇게 거창하게 대원수 진급식을 하려고 했을까? 한신은 왜 그걸 요구를 했을까? 하는 걸 리더는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리더라는 사람이 뭐 그러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뭐. 그럼 그 리더가 아니에요. 그런 걸 생각해. 기록에는 그런 게 나오지를 않아. 사마천의 사기, 항우봉기에는 그런 기록만 나온단 말이야 지금. 한 고조 봉기에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엊그제까지 병참창고 경비소대장이 대원수로 진급하는 거야. 파초 대원수로 진급하는데 거기에 유방이라는 왕이 권위를 실어주지 않으면 지휘가 안 돼요. 지휘가 안 됩니다. 그걸 유방, 소아, 한신은 아는 거야. 당신의 권위를 나에게 주라 이거야. 그리고 유방도 알았다. 그 권위를 주마 하고 칼을 내려준다. 그건 뭐예요? 권위죠. 한신 대장군의 명령은 내 명령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듣지 않으면 죽여라 하는 거거든. 그 권위를 실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드라마 보셨죠? 불멸의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사,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오늘 같으면 해군 중장급입니다. 임명됐을 때 지휘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드라마를 또 안 보시는구만. 또 엉뚱하게 무슨 아줌마들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말고 이순신 보시면은 전라 좌도 수군 절도사 해군 중장으로 갔는데 지휘가 안 돼. 처음에 말을 안 들어 장수들이. 왜 그러겠어요?
옛날에 저 밑에 자기 쫄병이었거든, 저거. 이순신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놈이 해군 중장을 달고 나타났어. 말 되냐고. 이순신 장군은 13일 만에 6계급이 올라갔어. 서해 유성룡 선생의 진언으로. 저 사람이 나라를 구할 사람인 거 알아. 근데 그 당시 선조는 이순신이 누군지를 몰라. 정읍 아시죠? 전라북도. 이순신 장군의 최종 그 벼슬이 정읍 현감이야. 현감이면 종 6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조선의 법은 2단계씩 이렇게 진급을 못하게 돼 있어. 그럼 어떻게 6단계를 진급했을까? 13일 만에 정읍 현감에서 가리포 첨사, 그 장군입니다. 가리포 첨사로 명령을 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가리포로 가. 가리포로 가는데 중간에 다시 명령이나 1계급 승진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 그래. 그러면 가다 보면 또 진급을 해. 그래가지고 6계급을 13일 만에 걸어가다가 진급해가지고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 해군 중장으로 진급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해군 소령이 13일 만에 해군 중장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아가씨가 팀장이었는데 13일 만에 임페리알이 돼버린 거야. 이제 임페리알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좌도 수군 절도사 여수로 갔는데 장수들이 말을 안 들어. 시큰 자기 부하였는데 말이야. 오늘 갑자기 별석에 달고 나타나가지고.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훈련과 인격 때문에 전부 간부가지. 결국 지휘가 됩니다. 선조라는 임금이 권위를 실어주지 않았어. 몰랐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초 대원수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파초 대원수가 돼요. 그런데 바로 리더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맨날 깨지던 유방군이 한신장군이 파초 대원수가 되면서 4개월 만에 이 세 나라를 전부 격파해버리는 거예요. 격파해버리고 중원으로 진출하게 돼요. 불과 4개월이에요. 이만큼 리더는 중요해요. 이만큼 중요해요. 아시아 최강, 세계 최강의 수군, 해군을 이순신 장군한테 물려받은 원균은 어떻게 했어요? 단 한 번의 전투로 조선 수군이 괴멸당해버립니다. 원균이 지휘해가지고 죽은 조선 수군이 2만 명이야. 거북선 모두 침몰, 판옥선 다 침몰, 12척 겨우 남았어요. 그것도 배설이라는 분이 가지고 도망간 건 12척밖에 없어. 그거 가지고 또 울돌목에서 외군함 133척을 격파해버리죠. 그만큼 리더는 중요해요. 파트너 다 달 거 없어. 리더가 중요하다고. 자, 다음. 자, 이제 배수진입니다. 자, 이쪽으로 치고 나갔어. 여기가 옛날에 조나라 지역입니다. 조나라. 여기가 연나라, 여기가 제나라 이렇게 있는데 항우가 임명한 장수들이 여기 다 왕으로 있어. 이걸 치고 나가는 거예요. 한신이. 그래서 우선 대나라를 쳐서 격파해버리고 이제 조나라하고 붙은 겁니다. 조나라하고 붙었는데 이게 배수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리 신사분들은 배수진 잘 알아. 그렇죠? 배수진이 뭐예요? 강을 등지고 진을 치는 거예요. 강을 등지고. 그건요, 병법에서는 그거 죽기 딱 맞아요. 도망갈 틈이 없어. 자, 그런데 이때 조나라를 치는데 한신의 군대는 오합지졸 3만 명이야. 왜? 정예병은 유방이 다 뺏어가 버렸어. 그래서 현지에서 시정 잡배 같은 놈을 모아서 3만 명을 끌어 모았어. 한신의 군대는. 조나라 진여가 사실상 실권자인데 이 사람이 거느린 군대는 20만 명이야. 이게 좀 적수가 안 돼. 적수가 안 된다고 지금. 한신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오합지돌 3만 명이고 정예병 20만 명이 있어. 그래서 한신은 자, 이게 지금 정영전투라고 하는 정영이라는 곳인데요. 이쪽에 파란 선이 강입니다.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한신은 진을 여기다 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훈련을 안 받은 쫄병들이라 도망가기에 바빠. 그러니까 뒤에 강이 있어야 이놈이 못 도망가. 못 도망가. 그러니까 어때요? 앞에서 치면은 적과 싸워서 이기든지 안 그러면 강물에 빠져 죽든지 둘 중 하나야. 파트너를 보고 강물에 빠져 죽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조나라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군영이란 말이야. 그런데 한신이 여기다 진을 치니까 여기 이좌거라는 명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요 진여에게 저에게 별동대 3만을 주십시오. 그러면 한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투를 벌이면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 있어요. 피곤해 있고 그 다음에 정예병은 유방한테 다 뺏겨버리고 이건 오합지졸밖에 없기 때문에 요 뒤를 쳐가지고 병참선을 끊어버리면 한신은 굶어 죽습니다. 그 맞죠? 맞죠? 이좌가는 명장이었어. 근데 이 진여라는 사람은 말을 안 들어. 항우하고 똑같은 놈이야 이놈도. 안 들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이 한신 군대 3만이 오합지졸이야. 근데 자기는 정예병 20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쳐버리면 당장 승리할 수 있다고 봤어. 그리고 그 명성이 자자한 한신을 사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참 착각도 참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신은 여기서 군대를 이끌고 여기가 지금 조나라 군영 20만 명이 있는 군영으로 갑니다. 가니까 어때요? 진해가 가만히 보니까 저거 한 주먹이면 그냥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와르르 나와가지고 한신군을 칩니다. 그럼 한신군 어쩌고 있어요? 밀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부러 도망을 가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여기 있는 병사들은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야. 졌다가는 가물에 빠져 죽고 안 그러면 맞아 죽고 그래. 그러니까 어때요? 결사항전을 하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여기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어.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결사항전을 하니까 어때요? 아니 저거 오합지졸인지 알았는데 그거 되게 용감하거든? 되게 용감하거든? 그러니까 진여는 다시 성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성으로. 그런데 이미 한신은 여기 있죠? 별동대를 편성을 해서 이렇게 좀 골짜기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비어있는 성을 점령해버렸어. 점령해버렸어. 아니 진여가 돌아가서 보니까 조나라 국기는 간 곳이었고 한나라 국기가 펄럭이고 있는 거야. 이미 성이 점령당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조나라는 여기 중간에 앞뒤에서 협공을 받는 꼴이 돼버려. 그렇죠? 깜짝 놀란 조나라 봉사들이 다 도망가버렸어. 다 도망가버렸어. 응? 다 도망가버려. 그래가지고 결국은 진여와 조나라 왕 조헐은 도망가다 맞아 죽어. 도망가다 맞아 죽어. 다시 말하면 리더가 판단을 잘못하면, 의사결정을 잘못하면, 지 고집만 피우면 20만을 가지고 3만 오합지졸에게 깨진다. 깨진다. 자, 이제 그래서 항우가 임명한 조나라가 격파됩니다. 그럼 다음에 연나라, 제나라를 격파해야 돼. 그런데 계속 전투를 벌이면서 왔기 때문에 병사들이 굉장히 피곤해. 그렇죠? 그러다가 병참선이 길어져가지고 병참선을 끊어버리면 한나라군은 굶어 죽어. 이런 판국이야. 그러면 연나라를 어떻게 칠 것이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이때 한신은 바로 그 유명한 이좌거, 요 적장이지만은 이좌거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연나라를 격파할까요? 이좌거가 대답합니다. 패자 무병. 패장은 병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패자는 패자 무병. 패자는 병법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진놈이 무슨 병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 그러면 내가 졌지 않느냐? 내가 진여를 보자 잘못해서 졌다. 그래서 나는 병법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런데 한신이
모든 예를 다해서 무릎 꿇고 비로소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연나라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그 한신의 겸손함에 감복한 이좌가가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군대로 연나라를 칠 수 없다. 연나라군은 강하다. 그런데 당신의 명성은 지금 조나라를 대나라 조나라를 격파함으로써 하늘을 찌를 듯하다. 그러니 조나라로 쳐들어가지 말고 연나라 군주에게 항복을 권유해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진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나라 왕에게 항복하라고 사절을 보내니까 연나라 왕이 한신이 무서워가지고 항복해버려. 이거 한신한테 걸렸다고는 뼈도 못 추게 생겼거든. 가만히 오는 거 보니까 아니 오합지돌 3만을 가지고 정예 20만을 격파해버린 이런 사람이야 지금. 그러니까 어때요? 한신은 이좌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진여는 그 말을 안 듣다가 도망가다 맞아 죽었어. 이건 꼭 스폰서가 도망가다 맞아 죽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건 아니고 파트너의 말이 우습더라도 틀어주라. 틀어주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항우가 망하는 시간입니다. 범증이 그랬잖아요. 저놈이 유방한테 가면은 당신이 죽습니다. 당신이 잡혀 죽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사면초가. 자, 이제 전부 제압해버리고 항우가 있는 곳을 진격합니다. 이렇게. 진격. 항우가 진격해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유방이 군대를 이끌고 진격합니다. 이렇게. 어때요? 항우는 완전히 해야라는 곳에서 포위됩니다. 그런데 많은 군웅들이 장군들이 일어나가지고 항우한테 안 가고 누구한테 갔어요? 유방한테 간단 말이에요. 유방한테 간 거예요. 항우는 저만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장군들을 인정을 안 해줘. 자기가 스타마스터라고 국장을 인정을 안 해. 네가 국장이야? 너 뭐 할 줄 알아? 뭐 이러면 항우가 딱 그랬거든. 자, 그래서 해야라는 곳에서 항우가 포위가 됩니다. 그런데 항우는 그렇게 만만한 장수가 아니에요. 타고난 영웅호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방군과 한신군이 공격을 했는데 항우의 기세를 꺾을 수가 없어. 워낙 맹장인데다가 병법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힘으로 항우를 꺾을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감정을 움직이면 돼. 감정을. 그래서 한신이 힘으로는 항우를 꺾을 수 없다. 저 맹장을 꺾을 수가 없다. 배 맹장이 아니고 용감한 저 장수를 꺾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에 사면초가 바로 이 한나라 병사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도록 한 거예요. 이게 사면초가예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니까 요 초나라 병사들이 느닷없이 멜랑꼴리 해져가지고 다 탈령을 시작해. 아이고 나 집에 가고 싶네. 이거 초나라 노래. 아이고 나 집에 가고 싶네. 초나라 병사 항우 밑에 있는 초나라 병사들이 탈령을 시작해. 탈령을 시작하는데 한신은 잡지도 말고 죽이지도 마라. 길을 터줘라. 그리고 그때 가만히 도망가는 거 보니까 잘 도망가거든. 그래 다 도망가 버렸어. 수만 명이 되는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800명 남아서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항우군을 격파한 것은 한신이라 유방의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초나라 노래였다고요. 자, 이렇게 되니까 항우가 항상 전투장마다 24시간 데리고 다니는 미인이 있었어요. 그게 우민이야. 우민.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우리 초나라 병사들이 저렇게 많이 항복했다는 말인가? 사실은 한신군들이 부른 거거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 다음, 이렇게 해야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항우가 왜 망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자, 해야는 전투지역 이름입니다. 힘은 산을 뽑고 기계는 세상을 덮건만. 이건
사마천의 사기 항우 본기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때가 이롭지 못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오추마는 항우가 타던 명마입니다. 그런데 지가 잘못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때가 이롭지 않다.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그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오추마가 달리지 않으니 어찌하랴. 우이야 우이야 이를 어찌하랴. 이를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읊어요. 그럼 같이 있던 미인 우미인은 우민이 답가를 부릅니다. 자, 우민 답가 한번 보세요. 자, 이쁘게 생겼죠? 나도 전쟁터에 가면 이런 미인을 하나 데리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이게 말이야. 우리 신사분들은 기분 좋을 거예요. 이런 미인 하나 딱 데리고 칼 차고 말이야. 이 투구 쏘고 권총 하나 차고 돌아다니면 기분 좋겠죠. 우민이 답가를 합니다. 한나라 군사가 이미 초나라 땅을 점령하고, 왜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리니까 벌써 점령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소리가 들려오는데, 사면초가 들려오는데, 대왕의 웅대한 뜻과 기계가 다하였으니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요 하면서 차결을 해버려. 왜냐하면 항우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자도 이 정도 돼야 데리고 다닐 만해. 그렇죠? 맨날 바지가랑이 자꾸 질질 하면 이게 말이야, 이게 그냥 이게 나도 지금 도망가기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천첩이 살아서 무엇하리 하고 자결을 해버려. 이 장면을 그린 영화가 패왕별희입니다. 패왕별희, 장구경의 그 아름다운 시로 읊어놓은 게 이 장면을 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면에 대한 시는 말이죠,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미인이 죽으면 그놈의 시가 그렇게 많이 나와. 고래로. 그런데 그 중에 이 우민이 죽으면서 흘린 피가 우민초가 됐다고 합니다. 양귀비가의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민초는 해야가를 들으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자기 낭군의 노래예요, 그게. 아무데나 춤추면 안 됩니다. 노래가 들려야 춤을 추지. 자, 그래서 이 우민을 읊은 시가 엄청나게 많은데, 당송 8대가 중에 한 분이 증자고라는 시인이, 증자고, 야, 이 명불허전이야. 어떻게 당송 8대가라고 했을까 했는데, 이 시를 보면 과연 당송 8대가네. 명불허전이야. 그 시를 증자고가 읊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증자고. 홍문에서 옥술자는 산산이 깨어져 눈처럼 날렸고, 진나라의 10만 항병은 밤새 피를 흘렸네. 함양의 진나라 궁전은 석 달 동안이나 불탔는데 항왕의 폐업은 그때의 연기 따라 사라졌다네. 강하기만 한 자는 반드시 죽고 인으로운 자가 왕이 되는 법, 음능에서 길을 잃으면 하늘이 버린 것이 아니라네. 영웅은 본시 만인을 대적하는 법을 배운다는데 미인 하나 이름을 어찌 그리 슬퍼했을까? 엄청나게 슬퍼했거든요. 삼군은 흩어지고 깃발은 넘어지니 항왕 장막 속의 미인은 그 자리에서 늙어버렸나. 향기로운 혼 밤중에 금강 쫓아 날아가니 자살 장면입니다. 한설인 맑은 피는 등력의 풀이 되었다네. 이게 우민초입니다. 꽃다운 마음은 쓸쓸히 차디찬 가지에 깃들어 있으니 옛 노래 들려오면 눈썹 찡그린 것 같구나. 슬프게 흔들리는 모습 말없이 슬픔에 젖은 듯하여 마치 초나라 노래를 듣던 때의 모습 같구나. 도도히 흐르는 오강의 물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폐업을 다투던 한초의 두 영웅도 언덕의 흙이 되었다네. 그때의 모든 일도 허망하게 된 지 오래인데 항왕의 술통 앞에서 슬픔에 잠겼던 그대 우민이죠. 네, 지금은 누구를 위해 춤추는가? 우민초 됩니다. 이뻐지면 이런 시간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결론 잠깐 한 2분 동안 결론. 자, 자제력, 결단력, 결청입니다. 과하죠. 이건 참았죠. 요 백정을 초나라 왕이 되었을 때 한신이 부릅니다. 불러서 중의를 시켜줍니다. 중의라는 것은 순찰대장이에요. 내가 너를 그때 죽일 수 없어서 안 죽인 게 아니다.
그런데 네가 나를 참게 해줘서 고맙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당장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죠. 역시 한신입니다. 이게 자제력이에요. 그다음에 배수진. 배수진이 결단력이 아니면 다 죽을 각오를 하지만 못 쳐요. 신립 장군이 탄금대에서 배수진 쳤다가 우리 8천 기백이 전멸해버리죠. 아무나 치는 게 아닙니다. 필사즉생, 경천과 독선. 항우와 진여는 독선을 부리다가 패사해버렸어요. 결국 항우는 우민이 자결하고 한나라 포위망을 뚫고 가다가 결국 오강, 지금 양자강 지류죠. 거기서 자결해서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역사에 사라져요.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면 말을. 파트너 말들 잘 들으세요. 예. 소통을 하라는 얘기예요. 소통. 항우 같은 장수도 소통을 안 하니까 결국 망했어요. 자, 오늘 과하지옥, 다시 말하면 자제력, 그리고 결단력, 지략, 그리고 경청, 요 세 가지를 하시면은 인적 자본이 많이 늘어나고 3년 후, 5년 후에 모두 로얄 마스터가 되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